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처음 외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였어요. 심지어 영어로도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저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거든요. 말수가 적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나서 말을 더듬기 일쑤였죠. 학교에서도 발표 시간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미국 역사 발표를 하는데 제 차례가 오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이 쳐다보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때부터 전 더더욱 입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였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12살 때였어요. 우연히 TV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봤는데 그들의 무대에 압도당했어요. 한국어 가사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춤, 음악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에 푹 빠졌습니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세븐틴, 아이유 노래도 찾아 들었고 도깨비와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위로해준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Magic Shop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게 돌아와. 그때 넌 나에게 해줬던 그 말, 가사는 몰랐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사 뜻을 찾아보니 포기하고 싶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어 가사를 찾아보고 단어 뜻을 외웠어요. 유튜브에서 왕초보 한국어 같은 영상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따라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어와 완전히 다른 문법과 발음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영어로 말하는 건 아직도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배울 때만큼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혼자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방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따라 부르다가 남동생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라며 신기해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숲속의 호수 한국어 캠프라는 걸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국어 몰입 캠프인데 참가자들이 24시간 동안 한국어만 사용하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태권도, 케이팝 댄스, 한국 전통놀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부터 됐어요. 내가 정말 한국어로만 생활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하는데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넌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잖아. 이번 기회에 한번 용기 내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정말 한국을 좋아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왔습니다. 아직 유창하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써볼 기회가 생긴다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캠프 신청이 이미 마감된 거예요. 올해 참가 신청이 너무 많아서 이달 중순에 벌써 정원이 다 찼다는 거였어요.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한참을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담당자에게 연락하셨고 다행히 취소한 참가자가 한 명 생겨서 간신히 신청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한 걸음만 늦었어도
저는 캠프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미네소타로 떠나는 날, 부모님과 동생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 목소리를 찾아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요. 그리고 저는 숲속의 호수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미네소타에 도착한 날, 캠프 버스를 타고 숲속의 호수로 향하면서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정말 한국어로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버스가 캠프 입구에 도착하자 한국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는 한국어로 쓰인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캠프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인사를 받으니 내가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참가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온 사람도 있었고 부모님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는 학생이라는 단어 대신 마을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선생님 대신 촌장님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당연히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를 공부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직접 쓰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짓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태프들은 천천히 말하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첫 번째 수업은 K-팝 댄스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춤을 따라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본 적은 없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선생님이 동작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신나게 따라하는데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들 거울을 보면서 자신 있게 동작을 따라하는데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춤을 추던 한 친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틀려도 돼. 그냥 즐기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깨에 힘이 쫙 빠졌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비웃거나 평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음악이 끝날 때쯤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어에도 익숙해지고 한국 문화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건 제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어요.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건 태권도 수업에서였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었지만 기합을 넣지 못해서 결국 그만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캠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촌장님이 이제 앞차기를 하면서 기합을 넣어볼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또다시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얍 하고 큰 소리를 내며 힘차게 차기를 하는데 저는 입을 뻥긋거리기만 했습니다. 얍제 안에서 분명히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 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목소리는 제 안에서만 웅얼거리는 작은 울림으로 사라졌습니다. 촌장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태권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오늘도 결국 기합을 제대로 넣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어려울까? 왜 난 이렇게 나약할까?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방송이 들려왔고 저는 마지못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따끈따끈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오늘은 한식 데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며 밝게 인사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음식을 접시에 담으며 신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입맛이 없었습니다. 기합도 넣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맛있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하고 짭조름한 맛에 놀랐어요. 김치찌개의 국물이 혀끝을 감싸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한 숟갈 더 떠서 먹었더니 얼큰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고기도 한 입 먹어봤어요.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잘 밴 고기는 씹을수록 부드러웠고 쫄깃한 잡채는 입안에서 기분 좋게 감겼어요. 한참을 먹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음식 좋아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맛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놀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거의 말도 못했는데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소피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완전 좋아해. 특히 김치찌개 최고야. 이거 먹으면 힘이 나는 기분이야. 힘이 난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큰한 국물이 따뜻하게 속을 채우고 부드러운 불고기가 입안에서 녹으면서 피곤했던 하루가 조금씩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제 접시에 잡채를 더 올려주었어요. 그럼 많이 먹어. 내일도 힘내야 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더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배부르고 따뜻한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과 함께 작은 위로를 받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룸메이트였던 소피아가 말을 걸어왔어요. 에밀리, 혹시 내일 있을 윷놀이 대항전 알고 있어? 윷놀이 대항전은 캠프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팀을 이뤄서 윷놀이를 하는데 우승팀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같이 하자. 내가 마지막 윷을 던져줘. 저는 망설였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말자. 이번엔 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윷놀이 대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팀이 열심히 경쟁했고 우리 팀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번의 윷 던지기. 그리고 그걸 맡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던진 윷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힘차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에밀리, 자신감을 가져.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힘껏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윷을 던졌어요. 윷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내 땅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우리 팀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는 우승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캠프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고 한국어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윷놀이 대항전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 수 있어라고. 그때의 제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고 팀원들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냈는데도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소리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어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면서 몸이 상쾌해졌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함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날 일정 중 하나였던 전통 공예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자기 만들기, 한지 공예, 서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글씨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서예를 선택했어요. 서예 수업이 시작되자 촌장님이 한지를 나눠주시며 붓을 건넸어요. 자, 여러분 각자 마음에 드는 한국어 단어를 한 글자씩 써보세요. 한국어 단어라 저는 어떤 글자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사랑, 행복, 희망 같은 단어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 윷놀이 대항전에서 제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 수 있어. 어쩌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할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선이 엉망이 됐어요. 한지를 뒤집고 다시 써봤지만 이번에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촌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에밀리, 왜 계속 다시 쓰고 있어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 안 돼서요. 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하셨어요. 글씨도, 인생도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글자씩 천천히 써봐요. 저는 촌장님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를 천천히 써 내려갔어요. 비뚤비뚤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만족스러웠어요. 서예 수업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글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와 완전히 다른 문법과 발음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더니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직접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서예 작품을 품에 안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캠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바로 전통놀이 체험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작은 발표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배운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원래 발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 같이 발표해보자.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아직 자신 없어. 하지만 소피아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윷놀이 할 때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나랑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윷놀이 때처럼 이번에도 도망치면 또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소피아와 함께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소피아는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기로 했고 저는 서예 작품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캠프 친구들과 스태프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명이 밝게 켜졌고 소피아가 먼저 나가서 태권도를 시연했어요.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서예 작품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예 작품을 펼쳤어요. 이 글자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써본 한국어 문장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글자를 읽었어요. 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웠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어로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짧은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두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어요. 정말로 나는 변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이제 그 말이 더 이상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캠프 마지막 날 저는 가방을 싸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너무나 짧게 느껴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과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친구들과 농담도 하고 태권도 수업에서도 힘차게 기합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 캠프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잊지 말고 연락해. 다음엔 한국에서 보자. 한국에서 보자.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인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싶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캠프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했어요. 오늘 한국어로 이런 문장을 배웠어. 라며 서로 배운 표현들을 공유하기도 했고 새로 나온 케이팝 노래를 추천하며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캠프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는 분명히 특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우리 진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그 말에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다 같이? 가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저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곰곰이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우리도 같이 가볼까?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가족과 함께 한국을 간다고. 그것도 캠프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캠프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서로 날짜를 맞추고 어디를 갈지 정하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빌딩, 깨끗한 거리, 그리고 한글 간판들까지. 캠프에서 배웠던 한국어가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보이니까 마치 책 속에서만 보던 세계가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첫날은 서울 명동을 돌아다녔어요. 거리 곳곳에서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왔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 호떡, 핫도그 같은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떡볶이는 캠프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콤하고 맛있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매운데 계속 먹고 싶어. 모두가 입을 벌벌 떨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다음 날은 경복궁에 갔어요. 한복을 빌려 입고 궁 안을 거닐었는데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모두 감탄했어요. 가이드분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캠프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한복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진짜 한국 사람 된 기분이야. 한복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은 우리 모두의 인생 사진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을이 질 때쯤 강가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기 너무 좋아. 나중에 다시 오고 싶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구나. 캠프에서 처음 한국 문화를 경험했을 때도 좋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 보니 저는 이 나라가 더 좋아졌어요. 단순히 여행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알고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알아보며 입학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가던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곳은 내 인생을 바꾼 곳이야. 나 자신을 찾아준 곳이야. 이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